이스라엘은 그 홀로코스트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가지고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정체성 정치를 하고 있다. 원래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건 자체는 진보 진영의 아젠다였어요. 주류는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요. 그럴 원래. 필요가 없죠. 예. 미국에서 백인들이 정체성을 말하지 않았어. 정체성을 말한다는 것은 약자라는 거예요. 소수자. 약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불가피하게 내 정체성을 말해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내가 낙인 효과가 있고 피해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정체성 정치를 적극적으로 한 게 진보가 된 거예요. 숨기던 시대에서 드러내던 시대가 된 거죠. 보편적 의미, 세계 평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주류라면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도 너희들의 특수한 걸 얘기하는 뿐이야.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특수하듯 우리도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체성 정치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말로 정체성이지만 영어로 하면 동일성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란 말은 원래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동일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정체성이라고도 번역해요. 맥락에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 듣기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해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기분이 나빠. 우리 집에 풍토를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 또는 민족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걸거나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폄하를 하면 내가 폄하받는 느낌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 정치예요. 그런 걸 정체성으로 통해서 다시 말하는 소수민족의 정체성도 똑같이 인정받자. 소수자들, 약자들, 권리를 침해받았던 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말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 차별대하면 안 된다. 이 주장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가진 피해자성 예. 그 자체를 무기를 삼기 시작했죠. 피해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고 당연한 거예요. 피해를 받았어. 그런데 내 피해를 받은데 가해자가 사과를 했어. 사과했는데 내가 아직 안 돼. 난 정체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과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피해를. 네가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처벌 받았어. 근데도 나는 안 돼. 네가 처벌받는 게 아니고 계속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아니 그것도 안 되겠어.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네가 죽어도 안 돼. 이게 피해 정체성화예요. 미국의 철학자가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즉 정체성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게 핵심이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이제까지 미국은 인권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힘의 레짐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문제가 뭐냐면 선민 제국주의가 결합된 거예요. 미국식 변형된 것이 결합된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은 한 명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오니즘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은 자기만 보살펴요. 그게 가족 단위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민족 단위로 변해요. 원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빌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모두 다 다신론이에요. 바빌론에 끌려간 즉 고통과 함께 유일신교로 바뀌거든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기 민족 내에서만 해야 될 얘기인 거예요. 원래가.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죠?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특수한 민족만 선택해서 특수한 민족만 사랑하냐고요. 그것은 민족신이지 어떻게 세계의 보편적 유일신이냐고요. 선택받은 민족주의. 선별적 제국주의 이것이 정치를 위험스럽게 만들고 세계를 고통스럽게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서양에서. 보시면 예, 바다신, 욥기에 나오는 괴물이에요. 괴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국가는 괴물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악마가 다스려요. 네. 중세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유일신이 다스리는 신이 거잖아요. 신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니 국가는 신이 다스리면 안 돼. 신은 선한 신이잖아요. 근데 리바이어드는 뭐예요? 악마죠. 그러니까 국가란 뭐죠? 괴물의 통치 시스템인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구약이 모세 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구약은 사실은 신의 기록이 아니고 인간의 기록이다. 특수 민족의 아까 피해의 정체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스피노자가 유대인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 자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근거가 없는지를 이 책에서 낱낱이 신학도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적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종교란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왜 남녀각기로 쫓겨나서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 사회에서 너 지금부터 유대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야. 호적을 파는 순간 뭐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스피노자를 죽여도 처벌 안 받아요. 몰래 숨어서 안경을 깎으면서 평생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피해를 정체성화하고 그걸로 자기들이 선민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민족 자결주의 안에서만 정당해야 된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민족의 증오 없이는 유대민족도 없다. 그게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증오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이민족이 유대를 싫어하고 그것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그 정체성 정치로 스스로 살아남았는데 그렇죠. 이제는 힘이 세져서 그걸 전 세계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우슈비츠에 제가 배낭여행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만난 그 백인 여성이 자기
어머니가 생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만 살아남고 다른 친척들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 내가 이제 영화 속에 듣던 얘기를 쭉 하길래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어. 그러면서 그 감정이입도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나한테 그 태도가 말로 직접 하진 않지만 그렇죠. 너희들도 방관하지 않았냐는 거야. 전 세계가 자기들을 방관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지 유럽에서 그랬지. 우리도 그 당시 피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피해자야 이 사람아. 근데 그 태도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않아요. 내가 그걸 처음 느꼈거든요 그때. 자기들은 비교 불가능한 피해자고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 소위 제노사이드는 세계 역사에서 여러 군데서 일어났는데 자기들 것이 유일하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 것하고 나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피해와 연결되는 것을 기꺼이 하면 그건 좋은 의미에서 정체성 정치예요. 좋은 의미에서. 예. 그런데 나의 피해만 있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그건 피해의 정체성을 폭력으로 둔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렇지. 그 시점이에요. 아니요. 사람 옆에 있으면 폭력으로 느껴요. 이상하게.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옆에 앉아 있으면 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알겠어.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끼리 서로 그러니까. 연대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고통받지 않는 유대인의 피해의 정체성은 폭력이에요. 그냥.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스피노자다. 가장 고통받은 철학자 평생을. 평생을? 예, 진리를 말한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평생 공적 담론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안경을 깎으며 살았죠. 지금 헝가리의 선거 결과가 엄청 중요합니다. 현민 제국주의 시스템하고 주권 중심의 민족 국가를 세우려는 극우하고 분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유럽에 남아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연합 체계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나쁜 형태의 정치가 구현된 곳이 헝가리였어요. 왜 우리가 이란 편을 안 묶여 드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이란이 망하면 전 세계 주권 국가들이 주권이 침해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걸 헝가리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벤스가 자기 나라 선거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We have got to get 저게 헝가리야. 그렇습니다. Prime 헝가리. Minister of Hungary, don't we? 이게 나름 이게 지금 미국 부통령이 가가지고 헝가리 총리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그런데 거야. 떨어졌어. 야당이 어. 77% 압승했어. 압승. 우리로 말하면 300석 중에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한 220석 얻어버린 거예요. 대승을 거뒀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그러면 이제 유럽이 예. 인권 레짐과 주권 레짐으로 약간 분화되긴 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임미애 씨가 나온 거를 제가 보고 이건 뭐지? 이 어떤 이상한 위로와 이 어떤 힘이 뭐지? 이래서 제가 임미애 씨를 그 길로 구미에 내려가서 밤 7시에 만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된 거고. 후보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험지 후보들 특유의 분위기가 네. 있어요. 다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사연이 아주 그 깊어요. 왜 시작했는지. 안 되는 걸 하면서 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보통. 짧으면 10년, 길면 30년씩 해요. 막. 너무 궁금해서 나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네. 듣다 보면은 마음을 울리는 대목이 있어요. 있어요. 임미애 씨가 특히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때 인터뷰도 들어보고 우리 영화 란에도 임미애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임미애 의원님이 가장 특징이 피해를 말하면 아픔을 상품화하지 않아요. 피해자 정치를 하지 않아요. 어떤 표정에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정확한 좋은 해석이다. 예,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너무 당당해요. 예, 피해를 그래서 정치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출연하신 그 질문에 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위로가 돼. 그래서 나 경북 내려가자. 가서 이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 서울에서도 싸우기 싫은데 생각 봐라. 거기서 어떻게 싸우나 서울 싶- 그래 알았어 끊어봐 이러고서는 횡성에 저처럼 좀 힘이 빠진 애가 하나 있었어요. 촬영 감독이 그 친구도 너무 무기력해서 굴파고 들어갔던 친구인데 야 너 빨리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임미애 그거 들어봐봐, 들어봐. 봐 보고서 네가 땡기면 나한테 전화해.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가자. 가자. 나 돈 없어. 너 얼마야? 그랬더니 야나 보험한테 돈 달라고 비싼 거 알잖아. 걔는 돈밖에 몰라. 나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줄 만큼만 줘. 그리고 그 친구는 횡성에서 카메라를 들고 구미로 가고 저는 일산에서 짐을 챙겨서 구미로 가서 그날 밤 7시에 임미애 씨를 만나가지고 이 영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 야, 스토리 대단하다. 맨 땅에 헤딩했네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이 영화는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미애 의원하고 김영건 위원장 직접 만났거든요. 김영건 위원장도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말씀은 되게 철학자처럼 하세요. 두 분 다 이 학생 운동을 했어요. 김영건 그 위원장이 학생 운동하다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귀고 있어가지고 이제 농민운동을 주시고 간 거죠. 예 갔는데 속았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우리 세대에 그런 사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임미애 의원은 되게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세련되고 도시에서 살아남았어야 되는 사람인데 남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트랙터 타고 오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속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근데 또 심지가 굳은 양반이니까 거기서 이 모든 거기 정치는 다 이분들이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치를 읽어내기 시작해요. 네. 저 같은 경우 광주에서 단 한 번도 소수자 느낌이 없었어요. 광주에서는. 광주에서는 근데 언제 한번 소수자가 됐냐면은 안철수가 등장할 때, 안철수가 급부상할 때, 그 진짜 이상한 흐름이었어. 진짜. 내가 그때 갑자기 어디를 둘러봐도 내 말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내가 경북 사람 처음 이해하게 됐어. 아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겠구나. 그걸 평생 해봐.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저 국가 전체로 보면 소수자지만 이 지역 공동체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안철수고 문재인 얘기하면 욕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아니거든.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옆으로 세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때 처음 이제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때 처음 광주 민심이 왜 이렇게 됐냐 얘기하다가 네.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해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그리고 경북에서 그 굴파고 들어가셨던 많은 젊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는 젊은 분들이 진짜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이 차량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저 사진 좀 한 장 저 너무 잘 봤어요 이런 친구들이 근데 다 이불 쓰고 굴 안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 지지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되게 임미애 후보랑 그 여타의 다른 후보들이 되게 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채널에서 이렇게 주목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 채널에서 우리를 봐주네 이런 거에 되게 힘을 받았고 제가 또 그 현장을 찍으면서 되게 울컥울컥한 지점들이 많은 거예요. 다 경북의 젊은이들이거든요. 험지는 사실 봐주지도 않고 여론조사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를 알렸고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껴안고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는 서울에서 늘 제 주변은 다 민주당이나 진보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다수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는 다 소수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니까 문재인 뭐 노무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기는 다 소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울컥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특히 경북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경북 지역의 정당 운동이 민주당 운동이 노동 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이나 마을 운동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에요. 독립운동 가듯이 하세요. 정당 운동을 할 때 가장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 경북에서 내가 노동 운동 하잖아요. 그럼 떳떳해요. 다 정정당당해요. 그런데 경북에서 민주당 당원을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경북에서는 특히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게 가장 급진적인 운동이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